총을 들고 경계태세를 갖추던 한 장병은 어디선가 날아온 총을 맞고 쓰러진다. 놀랍게도 이내 다시 일어나던 심지어 달리기까지 한다. 비결은 바로 방탄복에 있었다. 안에 강철과 같은 금속이 들은 것도 아닌데 이 옷이 어떻게 총알로부터 사람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일까? 깨지기 쉬운 게 유리라지만 깨지지 않는 유리도 있다. 차 안에 앉아 벌벌 떠는 한 남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영화 속 주인공. 선루프를 향해 분명히 날아간 총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리창이 멀쩡하다. 빗나간 것일까? 다시 총을 쏘는 주인공. 그렇다. 이것은 방탄유리다. 이거 방탄유리야!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유리와 방탄복. 이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과학의 비밀을 이제부터 파헤쳐본다. 때는 1866년 병인 양요에서 프랑스와 전투를 치른 조선은 프랑스군의 총기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서양의 무력 도발에 경각심을 갖게 된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을 개발하도록 명한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1867년 세계 최초로 발명된 방탄조끼 면제배갑이다. 면제배갑은 면 헝겊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으로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도록 한 원리를 지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 방탄복의 기본 원리도 면제배갑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여러 겹의 섬유를 겹쳐 총알이 천의 그물망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그 원리인데 최근에야 개발된 줄 알았던 군사과학 기술이 100년도 더 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다. 거총! 이렇게 만들어진 면제배갑은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제로 사용됐으며 미군은 총알을 맞으면서도 계속 공격해오는 조선 군인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문제는 그런 옷을 입은 그 조선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의아했던 거죠. 총을 맞아가면서 저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렇지만 제 혼자 생각에는 조선군은 이거 입으면 난 총 맞아도 안 죽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13겹이나 되는 면을 한여름에 착용하기에는 너무 더웠다. 또한 면제배갑은 면으로 만들어져 쉽게 불타버리는 약점 때문에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현대식 방탄복은 미국의 섬유기업 듀폰에서 1972년 케블라라고 불리는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실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케블라는 폴리아라미드라 불리는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된 섬유의 일종으로 5mm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실로 2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케블라로 짠 천을 손으로 만져보면 얇긴 하지만 쌀집에서 흔히 보는 포대자루처럼 거칠고 뻣뻣한 느낌을 받는다. 케블라는 강철보다 무려 5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플라스틱 정도로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 분자들이 늘어선 한 방향으로는 강도가 세지만 그 반대인 직각 방향으론 취약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을 섬유 형태로 만들어 엇갈리도록 짜 수십 겹 덧대면
어느 방향에서 힘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탄성도 좋아서 군사적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방탄복이나 방탄모 모두 케블라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인데 총알의 위치 에너지를 케블라가 열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케블라 외에 가장 유명한 방탄 소재는 네덜란드의 DSM사가 1990년대에 양산에 성공한 다이니마를 들 수 있다. 이 소재는 폴리에틸렌이라 불리는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폴리에틸렌은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는 성분에서 다시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정제해 만든 것으로 각종 용기, 포장용 필름, 파이프 등을 만들 때도 쓰이는 만능 물질이다. 다이니마는 동일 무게의 철강보다 15배나 강하고 케블라 소재의 아라미드 섬유보다 40%나 가벼움을 자랑한다. 다이니마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는 탄성이 있고 충격을 잘 흡수하는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파편탄의 방어 성능에 우수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권총탄에 의한 후면 변형 저항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권총탄은 탄자가 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는 구리로 덮여 있어 방탄재의 충돌 시 탄자의 모양이 버섯 모양으로 퍼져 신체에 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파편과는 다른 방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총탄은 후면 변형을 감소시켜야만 인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권총의 경우에는 주로 관통보다는 충격에 의해서 사람을 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거넘 44를 내가 총으로 쐈다. 방탄복을 입고 있다. 그럼 그 방탄복에 맞았을 적에 그 매거넘 44의 탄은 몇 장은 뚫고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뚫질 못하고 버섯처럼 퍼지면서 그 충격이 몸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충격량이 어느 정도냐면 진흙 같은 데 쏘게 되면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그 검증이 안 된 방탄복을 입고 있다가 매거넘 44라는 총을 맞게 되면 내 가슴에 주먹만한 구멍이 들어오는 충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케블라와 같은 아라미드 계열 섬유는 권총탄에 의한 변형에는 방어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다이니마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에 비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겁고 두께가 두꺼워지면 너무 뻣뻣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방탄복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소재의 천을 골고루 몇 겹씩 덧대서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방탄 섬유에 특수 액체를 처리해 방탄의 기능을 극대화한 노력도 있다. 그중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특수 액체는 나노 입자를 함유한 신소재 전단 농화 유체이다. 전단 농화 유체는 평소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 강하게 굳어지는 가역적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전단 농화 유체를 섬유에 함침하는 경우에는 총알 등 외부에서 급격한 충격이 가해질 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 딱딱해지면서 외부 충격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 물질을 사용해 방탄복을 만들면 평소엔 부드러웠던 섬유가 총을 맞으면 그 부위만 저항이 커지면서 총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하면 아라미드와 같은 섬유를 적게 써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방탄복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일반 아라미드 섬유를 18겹 겹쳐놓은 것과 전단 농화 유체를 함침한 아라미드 섬유를 15겹 겹쳐놓은 것을 갖다 놓고 강도 측정을 해보았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 아라미드 섬유는 송곳으로 쉽게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힘으로 전단 농화 유체를 함침한 아라미드 섬유를 송곳으로 찔러 보았지만 송곳이 섬유를 전혀 뚫지 못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단 농화 유체가 가진 힘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기업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충남대학교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전단 농화 유체를 통해 액체 방탄 기술을 이용한 방탄복을 세계 최초로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직물과 디자인 설계 모두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디자인되어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방탄복은 흔히 말하길 좀 무거운 무거운 옷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방탄복은 상당히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방탄복이 가벼우면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근데 가볍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 개발이 따라줘야 되고 제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몸에 잘 맞는 방탄복을 만든다면 군인들이 조금 무거운 옷을 입고 뛰어다니고 훈련을 하고 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피로감은 훨씬 덜 느낀다 이거죠. 총탄과 파편을 막아주는 고마운 물건이지만 그동안의 방탄복은 인체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때문에 전장에서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오늘날의 방탄복 제조는 디자인 개선에도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방탄복은 2016년까지 우리 군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신형 방탄복이다. 신형 방탄복의 주요 특징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기존 방탄복과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면서 전방 부대에 약 그 전투복 방탄복이 100벌 정도를 전방에서 보내가지고 각 부대별로 즉 그 전방 부대와 특전사, 또 소방사, 특공대 이런 그 여러 개 부대에서 100명의 병사가 운영 시험을 하면서 9개월 동안 운영 시험을 하면서 나온 모든 그 불만 요소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이룬 신형 방탄복은 어깨선이 어깨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활동하기 편해지는 등 디자인이 한국 병사들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방탄복이 몸통 방어 위주였던 것에 비해 목과 어깨, 옆구리, 복부와 낭심을 보호하는 방호판도 달려 있어 방어 면적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 방식은 방탄복의 중량감을 기존의 어깨에서만 받던 것을 허리까지 분산시켜 중량감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지퍼나 단추 대신 벨크로 방식을 적용해 입고 벗기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벨크로 장식 중에서도 앞부분을 벨트식으로 처리해 착용자 스스로 찰탁이 용이해졌다. 신형 방탄복은 디자인 개선 외에도 방호 성능을 더욱 높였는데 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인 미 사법연구소 NIJ 방탄 기준 3단계를 충족하는 성능을 자랑한다. 방탄복에는 그 미 법무성에서 기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탄복의 최고의 기준은 3A급이고요. 소총탄 방어로 3급이 있습니다. 저희 그 방탄복은 3A급에 플러스해서 파편탄까지 방어고 총탄도 미 법무성의 3급에서
추가하여 고강도 철심까지 방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신형 방탄복은 총탄에 대한 방어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아라미드와 파편탄 방어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폴리에틸렌 섬유를 적절히 조화하여 총탄과 파편탄을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방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개선된 신형 방탄복이 전장에서 장병들의 생존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when it only burns for a fraction of a second? And what does the steel penetrator core look like actually going through steel? 전차, 군함 등의 장갑을 관통시키는 철갑탄에서 스스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추적하는 미래형 스마트 총알의 개발까지 총탄의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복 또한 지금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방탄실로 쓸만한 첨단 소재가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복을 만드는 데 쓰는 실은 가늘수록 좋다. 가늘어야 촘촘한 옷감을 짤 수가 있고 촘촘해야 총알이 방탄복의 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가는 실이 강철보다 튼튼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라미드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 이후 4세대 방탄 섬유로 적합한 첨단 소재로서 강한 분자 결합 구조를 갖는 탄소 나노 튜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 나노 튜브는 1991년 일본의 이지마 스미오 박사가 전기 방전법을 사용하여 흑연의 음극상에 형성시킨 탄소 덩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탄소가 육각형으로 결합하며 형성하는 벌집 무늬의 탄소 평면이 관 모양을 이룬 것으로 관의 지름이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로 극히 작기 때문에 탄소 나노 튜브라 불린다. 탄소 나노 튜브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철강보다 수십 배나 뛰어나다. 또한 15%가 변형되어도 견디는 높은 내구성을 지녔는데, 이는 아라미드로 만든 방탄복보다 20배는 더 튼튼하거나 혹은 20배 더 가벼운 방탄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소재는 화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함을 지녔다. 일반 구조형 강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소재들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강 소재들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뭐 스테인리스 강간을 생각한다면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서는 한 60배 정도 강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 쪽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60분의 1만큼의 굵기를 쓰더라도 그 강도를 충분히 견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재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탄소 나노 튜브의 열 전도율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전기 전도도는 구리와 비슷해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생체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탄소 나노 튜브를 일반 섬유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 활용 분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표준과학연구원의 남승훈 책임연구원팀은 국내 최초로 다발로 이루어진 탄소 나노 튜브 실을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했고, 이로써 섬유 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일본의 이지마 박사가 1991년도 발견했을 때는 사실은 탄소 나노튜브의 덩어리고 그 길이라고 해봐야 10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아주 짧은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수백 마이크로메타 이상 되는 탄소 나노튜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긴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음으로 해서 수백 마이크로메타 되는 탄소 나노튜브들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엮여서 실처럼 뽑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노 센서를 개발하면서 유연한 이제 전극이 필요했는데 그때 탄소 나노튜브를 실 형태로 만들면 유연한 전극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해서 수백 마이크로메타 되는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탄소 나노튜브로부터 실을 뽑아내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실 제작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통한 후 실리콘 기판 위에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튜브의 길이와 튜브 간 밀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기판 위에 수직 배양된 탄소 나노튜브 다발을 잡아당기면 이들 튜브 사이에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탄소 나노튜브는 실처럼 계속적으로 뽑혀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서 탄소 나노튜브의 길이와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제조 기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꿈의 소재 탄소 나노튜브가 방탄복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소 나노튜브 실을 만드는 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부터 직조하는 기술은 또 우리가 한번 가야 될 기술인데 지금 현재 제일 큰 걸림돌은 탄소 나노튜브를 어떻게 저가로 대량 생산할 거냐. 그래야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섬유들하고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너무 높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기술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섬유로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력에 의해 실이 서로 엉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의 엉킴을 풀어주고 배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해결책은 있다. 기존의 탄소 나노튜브에 그래핀을 혼합하여 복합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탄소 나노튜브의 복잡한 후처리 과정 없이 섬유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핀은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의 표면층을 한 겹만 떼어낸 탄소 나노물질로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의 육각형 형태로 연결된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물질이다. 두께는 0.2 나노미터, 즉 100억분의 2미터 정도로 엄청나게 얇으면서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한다. 또한 탄성이 뛰어나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휘어지는 액정 화면이 가능하고 손목시계형 휴대전화 또는 두루마리 컴퓨터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핀의 양은 매우 적고 2차원 면 구조라 섬유 형태로는 그동안 제작이 어려웠다. 지금까지의 그래핀 섬유는 제조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그래핀이 그 구조가 판상 구조의 면 형태이기 때문에 쌓이는 구조는 쉽지만 섬유로서의 배열 구조는 어렵기 때문에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래핀의 판상 구조를 주름 구조로 하는 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핀 섬유 제조 시 그래핀의 면 구조를 주름 구조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래핀 섬유를 제조하였습니다.
김선정 교수팀은 섬유 구조로 형성하기 어려운 판 구조의 그래핀을 물에 분산시켜 그래핀의 고분자로 구성된 나노 복합 섬유를 제조하였는데 방법은 주름 구조가 극대화되는 조건을 유도, 고분자의 용액 내에서 섬유 형태를 갖도록 방사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열 처리를 통해 단일 그래핀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다름 아닌 거미줄의 내부 나노 구조를 모방한 것이었다. 거미줄은 매우 연약하게 보이지만 날아오는 곤충을 잡거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 3차원적인 나노 구조로서 거미줄 내부에 불규칙적으로 뭉쳐진 섬유들은 강도와 탄성을 주며 그 중간에 미약하게 정렬된 부분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을 제공한다. 이처럼 강한 거미줄 내부의 단백질 구조를 모방하여 탄소 나노물질로 알려진 면 형태의 그래핀과 선 형태의 탄소 나노튜브를 혼합했더니 습식 방사 시 자발적으로 높은 배열을 갖게 되었고 이는 섬유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의 결합으로 고강도의 복합 섬유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제조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다. 우선 그래핀과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물에 분산시켜 용액을 만들고 이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고분자 용액 내에서 섬유 형태를 갖도록 방사하였다. 잠시 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그래핀이 돌아가는 비이커 안에서 매우 긴 섬유 형태로 생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의 고분자로 구성된 복합 섬유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원리다. 김선정 교수팀이 개발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복합 섬유는 기존의 탄소 기반 섬유와 달리 질긴 고무밴드에서도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질기고 유연한 성질을 보였고 고강도의 스프링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외부 비틀림에도 매우 강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가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었을 때 만들어진 섬유는 후처리를 하지 않고도 단일 나노물질을 사용한 섬유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10배 이상 증가되었고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섬유로 알려진 거미줄보다도 강도가 6배나 강하며 방탄복 제조에 이용되는 아라미드보다 12배 이상 높은 인성을 갖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 복합 섬유의 제조 기법 개발이 고강도 섬유 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왔어! 야 왔어! 빨리 와 이끼야! 왔어! 왔어! 이거 방탄유리야! 지난 2010년 1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호텔들을 겨냥한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최소 3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위험천만했던 사건으로 당시 호텔 인근에 위치한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도 유리창 대부분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 측의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력한 폭탄으로 유리창은 파손됐지만 특수 처리된 방탄 유리였기에 파편이 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강력한 폭탄뿐 아니라 총격에서도 인명을 구해주는 방탄 유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원래 유리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총의 총알을 뚫지 못하게 하려면 그 두께가
4cm는 좋게 넘어야 한다.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유리는 투과하여 물체를 감지하는 유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다. 하지만 두께가 얇으면 방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유리다. 따라서 똑같은 두께지만 유리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방탄의 기능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따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바로 관통 방지 필름이다.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이 투명하고 얇은 필름은 웬만한 완력에는 찢어지지 않는 강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필름이 방탄 유리에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광통 방지 필름은 이제 총알이 날아왔을 때 이제 필름만으로는 관통을 방지를 할 수는 없고요. 유리랑 겹쳐졌을 때 이제 유리에서 오는 충격을 이제 찢기지 않음으로써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나무는 결이 있잖아요. 결대로 치면 그냥 툭 부러지잖아요. 근데 합판은 통나무보다 더 얇은데도 이게 치면 안 부러져요. 이게 휘어져 버리지. 그런 원리처럼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고 이제 늘어나서 이제 유리를 계속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통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유리 위에 얹히는 얇은 필름이 바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관통 방지 필름이다. 강화 유리 위에 이 필름을 얹혀준 뒤 다시 강화 유리를 얹히고 층층이 쌓은 유리와 필름이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을 수 있게 예비 압력기를 통과시켜준 뒤 더욱 단단하게 붙게 하기 위해 본 압력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얇고 투과 기능이 뛰어난 방탄 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리 사이에 관통 방지 필름이 들어간 방탄 유리에 회전력이 강한 총알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 총알이 관통 방지 필름과 맞닿으면서 필름과 함께 회전하게 된다. 이때 필름은 총알을 붙잡고 함께 회전하면서 늘어지는데 이로써 총알은 회전력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필름 뒤에 붙어있는 특수 접착체에 의해 총알의 충격이 완화되어 방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거리 5m 밖에서 권총으로 쏜 최초의 총탄은 3발 정도를 막아낼 수 있으며 총알이 일단 들어온 뒤에는 필름이 변형되어 4발 이상의 총탄에는 견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방탄 유리의 궁극적 목적은 최초의 피격 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탄유리라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모든 총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총알을 맞았던 자리에 또 맞으면은 이제 뚫릴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쐈을 때 이제 사람이 그 알잖아, 인식하면은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고 이제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사람이 안 다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그런 거죠. 조선시대 병사들이 전장에서 우리에게는 없었던 무기 서양의 총에 맞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방탄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방탄의 기능이 믿음을 못 따라간다면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폭탄 그리고 탄환의 기능이 점점 강력해지는 오늘날 방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장에서는 용감한 병사가 용맹스럽게 적과 싸우다 목숨을 잃는 일보다 방탄복으로 무장된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잘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방탄의 기능이 계속 진화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